안녕하세요. 장혜경입니다. 같은 뉴스를 다르게 들려드리는 와장창 TV 뉴스 큐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조영찬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7일 TBS 서울교통방송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김해 신공항 재검증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대구와 경북은 이미 K2와 대구공항에 그 이전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말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 부산이 받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총리실 재검증을 통해서 부적합 판정이 난다면은 부산, 울산, 경남만의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이 주장하는 것은 네. 대구는 제대로 된 선물을 주고 자기들한테는 썩은 사과가 든 사과 박스를 줬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의 속셈은 지금 김경수 지사 입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 자칫 잘못하면 대구 경북은 딱 줬던 개신세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이 모두가 같은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이철우 지사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서 처리됐습니다. 네. 이 첫 단추를 잘못 깼으면은 보통 이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깨워야 되는데 그것도 용기예요. 근데 그거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오판하고 고집이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억지를 지금 합리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날 TBS에 출연해서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한 발언을 네. 그거 좀 요약해 주시죠. 뭐 사실 제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 비슷한 겁니다. 네.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여서 DJ 정부 말기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그 후로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6차례에 걸쳐 용역을 김해공항 용역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네. 결국 그때 당시에도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6차례에서. DJ 정부 때 한 번, 노무현 정부 때 두 번, 이명박 정부 때 두 번,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네. 이렇게 해서 6번이나 용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라는 최악의 꼼수를 사실 쓴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대구 경북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K2 공항을 이전해주겠다 이렇게 일단 선물을 줬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독사갑니다. 지금 추진 경과는 그동안 이제 조 국장께서 쭉 말씀하셨던 거하고 김경수 지사하고의 말은 경과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조 국장께서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과 또 K2 이전과 이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라고 그렇죠. 하는 반면에 김 지사는 두 사업은 같은 신공항 추진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지금 K2 공항 이전은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공항과 같이 이제 동시 이전, 통합 이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군공항 이전입니다. 그렇죠. K2는 그냥 이전이 주 목적이고 대구공항 그냥 셋방살이 갯방살이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2002년 4월 15일이죠. 김해공항에서 부산 민항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계기 착륙이 하려다가 자동 착륙이 아니고. 사람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죠. 아마 128명이 사망을 하고 그때 39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사고 이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된 것, 이 얘기가 계속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경수 지사는 지금도 김해공항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02년 사고 때 직후에도 저도 7월에 아마 당시에 중국 시안에서 김해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조 국장께서 그 비행기도 다시 인천공항으로 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다시 4시간, 5시간 걸려서 버스를 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돗대산이 돗대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390m인가 하여튼 400m 채 안 되는 산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사실 지금 이 산 자체가 지금도 깎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공항을 확장하려면은. 그래서 지금
김경수 지사의 주장은 단지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는 K2 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이지 신공항 이전 사업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부산, 울산, 경남은 지금 이걸 신공항 이전 사업으로 치부를 하는 거죠. 네, 네. 사실 치부를 하게 대구시장이 빌미를 줬죠. 줬다. 예, 네. 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미주 노선을 유치하느니 유럽 노선을 유치하느니 희망한 소리를 하니까 네, 네. 당연히 부산 경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자기들이 받은 선물은 부실 사과 박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김해공항 재검증을 해보니까 아니다. 이래서 이제 폐공항을 지어야 된다고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김 예. 지사는 예. 대구 경북에서도 용역을 줘서 조사하지 않았느냐. 예, 김해공항이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권영지 시장이 반발하면서 그렇게 네. 대구 자체 조사를 했었죠. 그때도.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모순된 행위를 해버린 권영진 대구시장의 어떤 바보짓이 저는 바보짓이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의 족쇄가 돼버렸고 부산 울산 경남에는 가덕도공항을 추진하는 부산 울산 경남한테는 이게 보험이 된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권 시장 같은 경우에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 김해공항 확장안이 자체 검증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 났으면은 대구공항을 받을 게 아니고 다시 신공항을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울경이 신공항 재점검과 어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라는 어떤 이런 최악의 결과를 지금 빚고 말한 거죠. 네, 뭐 사실은 우리도 누누이 예. 얘기했어요. 김해공항 확장한다는 것이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예. 또 확장하면 소음 피해 구역도 또 늘어날 예. 것이고 뭐 확장성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희도 예. 조사를 해서 예. 알고 있는 거고 예. 저쪽에도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김 지사가 예. 김해공항 확장 비용도 4조 원에서 7조 원으로 불어나서 예. 반쪽짜리 공항을 확장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또 돛대산 외에도 김해 방향에 산을 깎아야 되는데 예. 5개 산을 깎아야 되는데 2조 원 가량의 비용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지금 있거든요. 사각는 비용이 그 정도라고 네. 얘기하죠. 네. 그런데 사실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사가 되기 전에 네. 국회의원 시절에 지역구가 김해입니다. 네. 김해시 얼리인데요. 김해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김해 시민들의 입장을 가장 그때는. 충실히 반영할 수밖에 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뭐 정치인 꼼수로 김해공항 확장을 한 뒤에 김해 시민들은 상당수 시민들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소음 피해가 더 확산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돼서 뭐 소음 피해가 확산되면 또 집값 떨어진다는 이런 또 개인적인 뭐 이유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김 지사가 김해 신공항 재검증은 주장하는데 부산과 같이 가덕도로 신공항을 주장할는지는 아직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네, 네. 근데 부산과 달리 울산하고 경남은 당시에도 밀양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거는 네.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모두 민주당 단체장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뭐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미략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 그렇죠. 네, 예. 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예. 이 또 뭐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 비용을 예. 왜곡을 했어요. 그 저는 이 부분 역시 저는 권영진 시장의 네. 참 이 바보짓도 아니고 참 이 아주 나쁜 그 때문에 저는 빚어졌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부산, 울산, 경남과 지금 민주당 정부는 지금 TK 왕따를 아예 작정했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네. 그리고 김 지사가 지금 대구 김경수 지사는 대구 KT 부지를 팔면은 뭐 9조 원 가량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네. 그리고 군이나 의성으로 옮길 공항 이전 비용은 6조 원이다. 3조 원 남는다. 땅값 차익만 해서 3조 원이 남는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네. 이게 사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시민들한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네. 사기치는 내용하고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사실 권 시장이 부울경한테 엉터리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거짓말을 아예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죠. 네. 네. 지금 국방부와 공군은 당초에 이전 비용으로 7조 2천억을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 그 비용이 계속 불어나서 9조 원대까지 올랐어요. 네. 그 지금 대구공항 부지가 다 합쳐서 220만 평인데요. 그 중에 대구공항은 K2 부지가 220만 평입니다. 그 중에 K2 군공항이 그 중에 대구공항 부지는 5만 평에 불과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5%가 안 돼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대구공항 이전입니까? K2 이전이지. 군공항 이전이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220만 평 중에 상업 용지나 아파트 용지를 팔 수 있는 부지가 47%에 불과하다고 해요. 네, 그렇게 따지면 한 123만 평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를 거기서 지어서 팔려면은 거의 뭐 9조 원,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에요. 한 평당. 평당. 예. 네. 그냥 거기 아파트를 조성하지 않는 부지. 자, 부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조성하는 부지가 땅값만 1천만 원이죠. 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건축비 500만 원 정도 평당. 네. 그리고 용지 부지 조성비 그리고 네. 건설사 이윤까지 붙이면은 평당 2천만 원. 그렇죠. 물론 뭐 대구 수성구 집값은 요즘 그 정도도 혹합니다만은 네. 여기는 수성구도 아니고 대구 동구에 또 변두리 지역이에요. 네. 지하철도 안 다닙니다. 네. 어떻게 여기에 평당 2천만 원에 아파트를 지어서 팔겠다고 생각하는지. 네. 네. 그러면 여기에 평당 2천만 원을 지어서 아파트를 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구 아파트 값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아파트에 들어가지 뭐 헐아파트에 살겠습니까? 이런저런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이야기죠. 네. 저는 그래서 김영수 지사한테 거꾸로 묻고 싶어요. 부산, 울산, 경남의 그 동남권 신공항 추진이 뭐 가덕도로 갈지 뭐 자기들이 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국비를 한다면은 네. 그럼 K2에서도 전액 국비를 해야 된다는 당연하죠. 거죠. 아니 그러면 김해공항 그 터 팔아가지고 가덕도 지으면 되겠네. 그렇죠. 아니 하여튼 이런 엉터리 없는 이야기들을 그 대구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김영수가 똑같이 받아서 사는 거예요. 네, 네. 결국 그 씨앗은 우리가 뿌렸다. 예. 우리 지역에서. 네. 네, 참 안타까운데 그 김경수 지사는 예. 이제 얘기하기를 예. 왜 대구 경북이 저렇게 반발을 하느냐. 예. 이제 반쪽짜리 김해공항 확장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예. 대구공항의 경쟁력이 생기지만 예. 가덕도 신항이 건설되면 예. 대구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예. 대구 경북에서 저렇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실제 관객단체장들의 안목이 참 이렇게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영남구 신공항이 뭐 김해 신공항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재추진한다고 했을 때 단지 영남 지역이라든가 호남 지역 일부 주민들의 어떤 그 해외 관광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관문공항을 지어서 네. 예,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북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서 이제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 있던 피폐해진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네. 그런 목적에서 추진된 인프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울산, 창원, 뭐 구미, 포항 이 지방공단들이 지금 형편없이 지금 피폐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서 이렇게 지금 지방공단들이 피폐해진 지방공단을 되살리는 인프라가 저는 공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그 공항이 관문공항이 되려면은 공항 입지 전문가들 이야기는 배우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돼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대구 경북이 저 군위로 갔을 때 과연 예. 그리고 저 가덕도에 있었을 때 가덕도도 저는 망한다고 보고 예, 둘 다 망하는 거죠. 둘 다 망하는 거죠. 예. 그걸 예. 보지 않고 예. 이런 것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고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총리실은 예. 그냥 김해공항의 재검증만 하지 예. 가덕도 신공항은 검토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네.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 국토부도 아직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김해 신공항 네. 확장안이 네. 단지 믿지 않으니까 네. 총리실에 넘겨보겠다 이야기하는데 네. 가덕도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걸 재추진하지 않는다면 김해공항을 신공항 확장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재검증을 왜 합니까? 실도 없이 또 돈 들여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부산, 울산, 경남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 자체가 가덕도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한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네. 네. 이 부울경과 단체장들의 예. 영남권 신공항 왜곡이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울경 단체장들이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발언의 내용을 빌미로 잡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꼬투리를 잡힌 TK 단체장들은 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시민단체들만 애를 태우고 있는 이 답답한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 갈래로 나뉜 이 지역 여론이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치맥집을 비롯해서 소규모 자영업은 물론이고 대형마트까지 아주 극심한 소비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까지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2%에서 1.8%로 떨어질 것이라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경고를 했습니다. 조 국장님,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그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 최고 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참여하는 민간 한라인을 개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아마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본 아베 정권의 완강한 태도로 밀어봐서 이 사태가 아마 계속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초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 기업들의 해당 소재에 대한 재고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대체 공급처를 구한다고 해도 투입 비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B증권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어서 수출 물량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그 반도체 수출이 1,267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약 148조 원 규모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네요. 지금 한국 경제의 거의 살이죠, 반도체가. 이게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은 한일 간의 어떤 장기적인 경제 보복전이 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외교적 노력으로 뭐 일본의 제재를 푸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지금 주장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 기술과 부품, 소재 장비의 어떤 국산화가 근본 대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외교적 노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10일이었죠. 그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무역기구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 가서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일본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뭐 기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일본이 뭐 호락호락 하지 않을 거고 바로 반박할 거고 이렇게 공방만 벌어질 뿐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법과 관련해서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일본은 근데 이 방안을 계속 고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다른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한 것이죠. 실제 법원 판결대로 한다면은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포스코라든가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건설된 우리 기업들의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일 기업들이 그 자발적 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상권 분립 상황에서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뒤집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본에 최대한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일본이 제안하는 그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아직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군요. 여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1965년이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5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이 중재위 구성을 요청한 거는. 지난 2011년이죠. 그 한국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뭐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우리가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일본이 불응했죠. 이번에는 이제 일본이 요구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이번처럼 중재위 구성을 정식 요청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렇죠. 지금 중재위 구성은 못 받아들이겠다. 뭐 정부 입장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중재위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본 측의 그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또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거는 협의 대상도 안 하고 아니고 또 철회할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다면 일본의 경제 제재 돌파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미국도 어떤 국제사회의 중재를 요청하는 거 하고 우회 수출입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관망 중입니다. 아직도 사태를 관망 중이고 아마 미국 자국 산업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생긴다면은 움직이겠지만 개입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그래도 우회 수출입하는 것도 소재 부분에서 일본 정부가 막으면 방법이 없어요. 일본 정부가 바보가 아닌다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우회 수출한다고 해서. 그러면 제3국을 통한 그 우회 수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이 이제 제재 강도에 달려 있을 거라 보는데 뭐 일본 정부도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부회장이죠. 그 뭐 대만도 방문하고 지금 반도체 그 첨단 소재 3종, 불화수소, 뭐 포토레지스터, 폴리아미드 이 거래선을 뚫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는 거로 돼 있는데. 아마 일본 이외에서 싱가포르나 대만에서 생산 거점을 보유한 뭐 일본 업체가 있다고 해요. 스텔라라고 얘기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 뭐 속칭 액침가스를 조달받기 위해서인데 삼성전자가 요청했지만 스텔라라는 업체는 현재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만 대만 등지에서 한국에 액침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회 수출입도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텔라도 일본 업체잖아요. 그렇죠. 생산만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근데 불화수소가 무엇인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호들갑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이게 뭐죠? 화학 물질을 예전에 화학약품하고 이 물질을 다뤘던 그 오파상을 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불화수소를 일부 생산하긴 한다고 해요. 그러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같은 고순도 불화수소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고순도 불화수소가 없으면 삼성이 최근에 개발한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금 국내 생산이라든가 순도가 떨어지는 불화수소로는 최첨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더욱더 아픈 것은 일본이 이런 걸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쪽집게 제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더욱더 지금 피눈물이 나는 거죠, 지금.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아베 정권이 우리 뭐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곧 있을 참여연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법원이 이러한 파장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건가요? 법원 판결 부분에서 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1990년입니다. 그 8.15 특집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 오키나와부터 삿포로까지 일본 전역에 강제징용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뭐 댐 건설 현장 아니면 탄광 이런 쪽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제 노역입니다. 사실은 징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시달리다가 숨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도 일본 각 징용 그 현장 주변의 사찰들에 가면은 무연고 유골들이 한국인 유골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 송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지금 해방 이후 우리가 70년이 넘었는데 우리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기사를 쓰고 나니까 회사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뭐 어떤 얘기인가 하니까 뭐 그때 당시 미쓰비시라든가 이런 게 일본 전범 기업이죠. 그 강제징용의 대가로 뭐 군표라든가 점토 이런 걸 줬을 모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걸 돈으로 다시 받을 길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정부나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개인에 관한 그 배상과 보상 협의는 끝났다. 1965년도에 그걸로 해서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받을 길이 없었죠. 사실 그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그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한 것은 3억 달러 무상 원조하고 2억 달러 차관이었습니다. 2억 달러 차관은 연리 3.5%고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40년 수탈의 참 배상액으로는 터무니없는 액수죠. 이게 김종필
지금 돌아가셨다 해야 되나? 하여튼 죽은 김종필 전 총리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오이라 일본 그 메모의 결과입니다. 뭐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2위원장이 되더라도 한일 국교를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도 사실 한일 국교 정상에 났었던 거죠. 그 구사 정권이 이 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라는 미국의 강권이죠. 강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필리핀은 3년 지배하고 5억 5천만 달러를 줬어요. 인도네시아도 3년 지배하고 2억 2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우리 얼마 받았다고요? 3억 달러? 네, 그렇죠. 우리도 40년 하고 그러면 3년에 3억 달러 같으면 우리는 40년 같으면 적어도 한 4, 50억 달러 이상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예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아예 거절을 했습니다. 대만 그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대만은 아예 안 받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경우고.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 준 것도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배상금이 아닙니다. 이 독립축하금, 경제 협력 자금으로 준 거죠. 아무튼 이 뭐 경제 제재, 일본의 이게 경제 제재로 인해서 저 대법원 판결이 정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사실 그분들에 대한 지금 조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를 다시 새기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오로지 그냥 경제 얘기만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54년간의 우리 대일무역 적자가 무려 700조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3억 달러 받고 지금 700조를 지금 일본한테 돈 벌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일본하고의 대일 교역에 있어서는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왜 우리 정부나 기업은 이런 무역 역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안 하나? 근데 이야기가 수도 없이 사실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중일기의 수출입 거래가 삼각무역입니다. 일본이 장비라든가 소재를 한국에 팝니다. 한국은 그걸 수입해서 가공해서 중간재를 만듭니다. 중간재를 만든 걸 가지고 한국은 다시 중국에 수출합니다. 중국은 저 중간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삼각무역이 방식이었죠. 근데 최근에 중국이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소재와 장비 산업들을 집중 투자하고 지금 5G 통신 산업이라든가 이 첨단 산업을 키우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태클을 걸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던 차에 지금 중국도 지금 한국의 중간재를 가져가든가 일본의 그 소재 부품들을 가져가던 걸 중단하려고 하는 차에 일본까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소재나 장비 수출을 제재를 가한다면은 이게 지금 완전히 한군 중일 삼각무역구도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거의 지금 세계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난 70년 이후에. 그리고 일본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틈사이에 끼인 한국으로서는 참 큽니다. 이 참 힘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대기업들의 책임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산 장비하고 소품 소재 산업을 안 키웠습니다. 대부분 일본 제품을 그냥 사갔었고 국내 관련 중소기업들이 뭐 좀 개발하면은 그냥 기술을 훔쳐다가 그냥 사용해 버렸으니까 그 관련 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토대를 아예 싸그리 뭉개온 거죠.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제 와서 다급해진 거죠. 참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위기가 기회라고 이때 또 우리가 또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또 딴 얘기인데요. 아베 정권의 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문재인 정부 교체를 문재인 정부를 교체하려는 어떤 그 전략이라는 주장이 또 어디선가 살짝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굉장히 나쁜 상황입니다. 거의 일본의 경제 제재로 한국 경제가 특히 지금 반도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한국의 주력 사업들을 망가뜨리면은 일본 우익들한테 고분고분한 야당 뭐 대표적으로 좀 막막으로 얘기하면 한국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이 일본에 늘 고분고분했던 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독도를 방문했었고 그렇죠. 그렇게 한데도 네. 일본 거구 세력하고 네. 거구 언론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뭐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한국을 길들이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네, 내정 간섭인데 이래 돼버리면. 어쨌든 간에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네. 이 태평양 전쟁으로 패망했던 일본, 쫄딱 망했던 일본이 그렇게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때문입니다. 그 남북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면서 일본 경제가 급격히 지금 단시간에 부흥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700조 원이라는 대일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일본에 뭐 푸주기를 했으니까 일본한테 좋은 일만 우리가 한국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뭐 단순히 지금 일본 지금 국민들은 일본 제품 안 사기, 일본 여행 안 가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쓴 그런 것 운동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정적인 배일 정도로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길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네. 강구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네. 100주년을 맞아서 일본의 경제 제재로 우리가 다시 핍박을 받는다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울분이 치솟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의 그 문제는 우리가 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일본보다. 네. 이제는 일본의 경제 제재를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을 다시 또 졸라매고, 네, 그래서 그 길의 노력, 이것이 또 결국 우리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가 아니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조정은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축축한 남자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내려서 좀 촉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네. 이번 주는 좀 분노가 치미는 한 주가 아닌가 이래서. 네. 열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네. 분노의 남자. 분노하는 남자.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좀 말이 안 되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유치한 짓을. 이게 너무 유치하고. 네. 아베가 좀 생긴 것도 좀 유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쪼삐하게.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유치한 짓을 하는데 이럴 네.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도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 대구에서도 지금 그 아베 그 경제 보복에 맞서서 우리도 경제 보복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불매 운동을 상당히 많이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인 시위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1인 시위를 하는데 유니클로 아시죠? 유니클로. 유니클로면은 일본의 그 중저가 의류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엄청 팔리죠. 예, 그렇죠. 그런데 유니클로가 1년에 그 순이익을 한 400억 가까이 낸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예,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매출은 한 4천억 정도 되고 순이익이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공헌을 하는 건 한 10억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유니클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저게 전문 기업은 아닙니다. 네. 전문 기업은 아닌데 그 거구 정당과 아베를 적극 후원하고 있는 기업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그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6일 날이었는데요. 6일 날, 7일 날 이틀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처음에는 3명이 이렇게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분들이 와가지고 나도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틀 동안 한 50명 정도가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디서 구체적으로 유니클로도 대구에 매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달서구에 있는 그 대천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마트 월배 지점 근처에 있는데요. 그 대천동이라는 그 대천점입니다. 대천점인데 제가 가보니까 마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주차장도 그 주차대 수가 한 100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매장이 컸는데
이분들이 그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뭐 같이 동참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캔커피를 사다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 날씨가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면서 뭐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가기도 했었고. 그럼 옷 사러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겠다. 네, 상당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옷 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또 옷을 사가지고 나오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가던 사람들도 있었다. 네. 그뿐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마트에서도 좀 한참 불매 운동이 예, 그 대구에 지금 대구 그리고 경북에서 한 200개 마트가 지금 불매 운동을 나섰는데요. 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마트에 가니까 대형 현수막을 내걸어 놨더라고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우리는 일본 제품을 그 팔지도 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캔커피 파는데 그리고 그 일본 그 맥주 아사히라든지 기린 맥주 파는 그 장소에는 아예 그 제품을 다 치웠습니다. 치우고 그 A4 용지에다 이제 우리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더라고요. 네, 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어떤 그 수성구에 있는 횟집인데 네. 이 횟집 사장은 저녁에 퇴근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그 일본 술 안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아베 얼굴에다 주먹으로 때리는 그림을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아베를 두드러 패고 싶었다. 그래서 그 일본 술은 안 팔겠다 그러는데 일식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예, 일식집인데 일식집에서 그렇죠. 정종이나 사케. 예, 또 그 일본 맥주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안 팔게 되니까 매출이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신 있게 나는 그 아베가 사과할 때까지 이 현수막을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절대로 팔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회집에서 일본 술을 안 팔면 또 일본 술을 팔던 집이 그러면 매출이 상당히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한 10% 정도, 1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 나갔어요. 여러 언론사에 기사가 나가게 되니까 이 대표가 이제 그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사를 아주 잘 써줘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어디서 항의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현수막 내거느냐? 너 좌빨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항의 전화가 오늘 또 몇 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항의 전화 하신 분들은 또 어디 분이신가요? 그럼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고 그냥 그 얼마나 장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본 우익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대구 그 항의 전화 한 분들도 뭐 우리 대구 시민이거나 아니면 그 기사를 보고 그 횟집이 어딘지를 찾아서 전화한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일본 쪽에서도 너가 불매운동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뭐 그렇죠. 그러다 말겠지. 네. 그러다 말 거면서 폼 잡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비아냥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너 좌빨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 색깔론까지 뒤집어 씌우게 되니까 이 사장은 굉장히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현수막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좀 응원을 받고 좀 어쨌든 뭐 불매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일본 제품을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각 개인마다 취향이긴 하지만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든 할 수도 있고 그걸 왜 한다고 해서 그걸 비난을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하고 다르다고 나쁜 놈을 취급하는. 그렇죠. 한국의 나쁜 이 풍습 이 정치권에서 오염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도 이렇게 뭐 같이 의견이 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안 통하면 너 빨개지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나.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라면 몰라요. 근데 일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게 보통 감정이 아니죠. 우리 스포츠도 일본하고 꼭 이겨야죠. 아니 일본이 우리한테 이런
여기 나와서 좀 참아야겠습니다. 저 시민단체들은 가만히 있나요? 운동하면 또 그렇죠. 시민단체인데. 그렇죠. 운동하면 또 시민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시민단체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난 9일이었죠. 예. 그 대구 228 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그 아베 신조는 한국에 사죄를 해라. 사죄하고 또 그 강제징용 그 피해자분들에게 배상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 대구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네. 이렇게 상당히 그 다른 데서는 욕을 얻어먹는데 또 이런 애국심은 또 발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보면은 그 항일 운동을 했던 분들이 대구 영북에서 가장 많았거든요. 그 피가 아직도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뭐 이념 간의 갈등도 있고 뭐 요즘은 지역 갈등은 많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학계 전투를 하다가도 이 국익을 위해서는 한번 뭉칠 때는 또 너나 할 것 없이 뭉쳐야죠. 뭘 하는데 거기서 너는 빨갱이냐 너는 뭐냐 이런 거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사족을 달아서 남의 염장을 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지금 저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것 같고 이 중국 칼만 안 갔죠. 지금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러고 있고 지금 수성갑이 또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쪽 소식 뭐 수성 대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성갑의 국회의원이 김부겸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부겸 의원은 대권 잠룡에 들어가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요즘 조금 별로 하수위를 밀리더라고. 늘 이 등수는 좀 뒷순이었습니다. 요즘 더 메가리가 없어. 아니 후보자에도 빠졌다. 어쨌든 대구 영북의 맹주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대구 영북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맹주에 속하는데 지난번에는 유승민 의원이 한 단계 들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김부겸을 잡으러 오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그 비대위원장인데요. 그분은 아예 순위표에도 없는 분이잖아요. 아, 그분이 예, 순위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쩍 이 대구를 찾는 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얼마 전이었죠. 그 미국에 3개월 그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미국에 3개월 갔다 당일날 오셨죠. 예, 오자마자 영남대학교에서 이제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고령군청에서 고령군 그 공무원들 대상으로 또 특강을 했습니다. 고령은 고향입니다. 고향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 7월 12일 날 그랜드 호텔에서 대구 영북 징검다리 포럼 창립식을 합니다. 이날 이제 그 김 비대위원장 쪽 사람들 얘기는 한 900명 정도가 모이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 포럼은 이미 서울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4개월 전에 이제 처음에 서울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 포럼이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사조직 아니냐. 그래서 그 사조직인데 대구에서 만드는 이유가 일단 수성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두 지역구를 노린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종로냐, 뭐 대구 수성갑이냐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12일 저녁에 7시에는 김부겸 의원이 수성구청에서 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 간담회를 합니다. 지역 간담회 겸 의정 보고회, 의정 보고회를 하는데 같은 날 두 거물 정치인이 수성갑 지역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게 되니까 이제 수성 대첩이 곧 다가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이쪽 저쪽 양다리 걸치시는 분들 곤란하겠네. 시간은 틀리나? 시간은 이제 좀 다릅니다.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 하는 포럼은 오후 2시 30분 그랜드 호텔이고요. 그리고 김부겸 의원은 수성구청 그 민방위 교육장이죠. 거기서 그 오후 7시에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다르니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양쪽 다 갔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예전 같으면 민주당 행사를 수성구청에서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지금 요즘 그 민주당이 수성구회를 장악하다 보니까 의장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고. 대구에서 뭐 가장 핫한 도시가 지금 수성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그 수성구청도 그 눈치를 봐서 아마 김부겸 의원한테 자리를 내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김병준 위원장하고 그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과연 이제 수성구
수성구 갑에서 당신이 출마할 수 있겠느냐, 출마할 계획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은 늘 대답하는 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그 상용어인데. 종로로 갈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말도 못 하겠다. 그리고 뭐 어디에 출마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거고 당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이분이 친박입니까 비박입니까? 라인이 어느 쪽입니까? 누가 더 가깝습니까? 친노. 예전에 친노였고. 네. 이거 누구랑 가깝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참 모르겠어요. 답답하거든요. 예. 사실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예. 황교안 그 현 대표하고 예. 가깝게 지내느냐 하니까 최근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친박이 아니네. 네. 어제 황 대표는 친박으로 완전히 가버린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 최근에 이제 황 대표가 예. 이렇게 말실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황 대표의 말실수가 많이 나오면서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한간에서는 황 대표가 이제 11월 달 되면은 그 당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말실수를 하고 또 이 친박 안에서도 서로 갈라지니까 결국은 황 대표의 리더십이 11월 달이면은 끝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네요. 나는 내년 총선까지는 안 가겠나 봤는데. 내년 총선을 사실 총선까지 간다면은 지금의 한국당이 똘똘 뭉쳐서 총선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황교안 외에 대안이 있나요? 그렇지, 저는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네. 홍준표나 뭐 나경원 가지고도 안 될 건데. 그래서 황교안이 예. 물러난다면은 김병준이 다시 그 자리에 가지 않을까. 그건 김병준이 자가발전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자가발전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만일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니까 예.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어쨌든 황 대표를 도와주는 게 당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야 황 대표 공천도 주지. 그러니까 제 말이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공천권은 당 대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최근에 애결위원장 김재원 의원 그리고 지금 뭐죠 또 지금 사무총장도 지금 친박. 그렇죠. 전부 친박이죠. 그리고 지금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네. 연구원장 자리도 지금 친박으로 교체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최근에 그 한국당 당내 인사를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제 친박당으로 가겠다. 네. 도로 친박당으로 가겠다는 작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네. 그 중도 보수로 어떤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친박한테 황 대표가 포위돼서 네. 어쩔 수 없이 꼼짝달싹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 아니고 탄핵 심판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프레임이 이렇게 짜지면 한국당한테 굉장히 불리해질 건데 예. 왜 그런 길을 가는지 나는 황교안 대표의 저 속셈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도 예. 한국당이 저렇게 못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예. 친박들은 우리 공화당으로 다 몰려. 우리 공화당이 겁나서 지금 친박으로 지금 뭉치자 이렇게 가는 건가? 우리 공화당이 겁만 잘던 것 같으면 정치를 네. 말아야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김재원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쨌든 그 황영철 의원하고 예결위원장 경쟁을 해서 황영철 의원이 나경원 열받아서 밀었잖아요. 열받아서 뛰쳐나와 버리고 김재원 의원이 이제 예결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이 이제 그 지역구가 상주 의성 이쪽인데 군이 상주 의성인데 대구에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솔솔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대구에 올 겁니다. 네, 어디로 오죠? 북구가 가장 유력하죠. 북을이죠. 북을이 가장 유력하다. 그 어성분들이 많이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금 복합선거구이기 때문에 네. 거기 뭐죠?
상주에 계신 분. 상주에는 지금 비례대표 비례대표인 이미자 의원이 지금 이미자 의원 상주시에 그 사무실을 지금 내놓고 이미자 의원이 겁나서 도망오는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제가 김재원 의원을 예전에 만났을 때 북을로 올 거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예결위원장이 되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을 만지지 않습니까? 내년 그렇죠. 예산을 이제 하면서 북을 쪽에 좀 예산 폭탄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북구는 요새 보니까 권영진도 신경 쓰고 뭐 요즘 이래저래 북구는 지금 그 대박 났네 보니까. 어쨌든 북구는 참 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뭐 여당인 지금 홍일학 의원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는 편인데 김재현 의원도 와서 서로 가져오겠다고 이제 경쟁을 한다면은 배광식 청장이 복 받은 사람이네 보니까 이래저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배광식 청장이 그 김재원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같은 의성 출신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의성 출신이면 도와줘야 되지 왜 또 안 좋아해? 왜냐하면은 지금은 배광식 청장 위에 보고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예, 그 이부망천 의원님 계시잖아요. 북갑의 그 이부망천으로 유명한 저 정태욱 의원이 있는데 정태욱 의원한테만 이제 보고하면 되는데 상전이 하나 더 생긴다.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상전이 하나 더 생기는데 같은 의성 출신이 오니까 그것도 나이는 또 자기 더 많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껄끄럽네 하여튼. 껄끄럽다. 예, 그래서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얘기겠죠. 카드라 통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와장창 TV 뉴스 큐레이션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